네,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화요일 플랜이 빛나는 밤에 김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이제 12월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막 스케줄 하나씩 둘씩 이제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십니까?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그 연준의 발표가 뭐 내일 새벽이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긴장된 상태죠. 물론 금리 인하가 80% 이상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이제 금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단기 조정을 받는 또그 원인이 되어서 이제 롱 포지션 잡으신 분들의 이제 고민이 좀 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를 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시황을 좀 보시면요. 지난주보다 좀 올랐죠? 지난주에 빗썸에서는 1억 2,900만 원이었는데 한 500만 원 가까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기준으로도 한 2만 불, 2천 불 이상 상승을 했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잠깐 복습해 보면 그 브라질에서 있었던 그 행사에서 블랙락 임원이 발표한 내용이죠. 블랙락 역대 ETF 상품 중에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100조를 넘어간 유일한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총 한 1,400개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 비트코인 ETF가 지금 가장 큰 수익을 내주고 있는 효자 상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어, 이제 이런 발표는 무엇을 만들어낼 것이냐, 어떤 변화를 야기할 것이냐, 바로 나왔죠. 지지난주에 잠깐 다뤘었나요? 지난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뱅가드도 그 비트코인 ETF 상품을 이제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볼락록과 뱅가드가 사실은 미국에서 사모펀드 중에서는 가장 큰 기업들이죠. 1, 2위를 다투고 있는 오랜 경쟁 관계. 루신, 예. 예. 다 모두 이참에 그 본인의 스피커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뱅가드도 이제 합류하기로 했죠. 그 블랙락과 뱅가드의 자산만 합쳐도 2경이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전체 주식을 다 매도하면, 아, 한 14경, 13경 정도 될 겁니다.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숫자로 딱 할 수 없죠. 자꾸 등락이 있으니까. 한 13경 정도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이제, 기업의 그 운용 자산이 거의 이제 뭐, 3경은 안 되죠. 한 2경,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돈은 수익을 쫓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오후, 이게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뉴스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 이제 퍼즐들, 증거들을 좀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럴 만한 뉴스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목적이 뭐냐면 비트코인 지금 모아야 되느냐, 비트코인을 지금 모아야 되느냐라는 어떤 것을 명제화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미래에 올라갈 거냐가 먼저 명제화가 돼야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비트코인으로 돈 번 방법을 개인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걸 확산시키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죠. 그래서 이제 제가 6개월 전에 플랜이 빛나는 밤에를 시작을 했고요. 봤더니 벌써 6개월 됐더라고요. 어,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 왜 미래에 점점점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대전제의 어떤 그 문제의 퍼즐들, 힌트가 되는 퍼즐들이 될 만한 뉴스들을 좀 파헤쳐 보는 일을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지금 이 블랙록 임원의 한마디가 뭐 대수라고 이렇게 치부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나비 효과가 어떤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떤 파장으로 폭풍을 만들 것이냐. 이제 그걸 미리 이제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지금 원인이 되는 오늘의 뉴스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협이 국내 은행 최초로 파티오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 회사와 국제 결제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뉴스. 뭐 우리 정규 방송에 나오지 않는 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오르를 살펴봤죠. JP 모건과 이제 싱가포르 은행인 DBS, 시암 상업은행 등등, 도이치뱅크 이런 기업들이 출자한 어, 네트워크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 가지고 있었던 그 스위프트 국제결제은행과 새로운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국제 송금 방식의 큰 변화들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고 전 세계 무역 대금 기준으로만 봐도 당연히 모든 기업들은 새로운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 수요층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층도 바뀌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다.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그 블랙락 아까 이제 블랙락 얘기를 했는데 레디 핑크라는 분이 회장이죠. 그분이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죠. 비트코인에 대한 본인이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예, 그 기사를 이제 앞에 여기 다뤘는데 그냥 뭐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근데 미국의 그 금융회사, 큰 금융회사는 대부분, 아, 렐 핑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예. 사실 제일 빨리 움직였던 것이 뉴욕 상장거래소입니다. 뉴욕 상장거래소. 여러분, 미국의 이제 상장거래소, 우리가 뭐 월스트리트라고 하는데 그 증권거래소를 미국이 그 국가기관 아닙니다. 그것도 사설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국의 그 증권거래소도 사설기관이죠. 민간기업입니다. 그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 그 뉴욕 증권거래소, NYSE라고 합니다. NYSE 이런 기업이에요. 뉴욕 어, 상장거래소가 스탁 익스체인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회사 이름이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서 그 지금 박종천님 스피커가 켜져 계시네요. 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나갔다 들어오면 이게 PPT가 멈추더라고요. 박종천님, 내가 해야겠네. 착각하신 모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2017년도에 2018년도네 2018년도에 제일 먼저 그 벡터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그 자기 며느리 를 대표이사를 안치면서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벡터는 어디에 있느냐? 벡터는 선물 거래소에 있어요. 시카고 선물 CFTC라고 하죠. CFTC 선물 거래소에서 그 CME라고 하는 그 거래소와 경쟁하고 있죠. 물론 몸집이 뭐 작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이제 거대 금융 회사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움직였고 블랙락도 굉장히 JP 모건과 같이 좀 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자금 세탁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좀 봤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바꿨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비트코인을 단기 거래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변동성 때문에 시장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워 위험하지만 모든 희망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구매한다면 포트폴리오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걸 어떻게 독해를 하십니까?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에 대한 비유를 해줬죠. 네. 단기 거래, 단타죠. 단기 거래 목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권하지 않는다. 왜? 변동성이 높으니까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모든 희망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구매한다면 약간 은유를 좀 집어넣는데 모든 희망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구매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 살고 싶고 돈을 불리고 싶고 미래에 잘 살고 싶고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희망은 이제 뭔가 베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예. 거기에 해지 수단이 이제 비트코인이 된다는 거죠. 희망은 이제 은유명의 메타포인데 희망은 금방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잖아요. 뭐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희망이라는 그 은유 그 수사에는 시간을 좀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좀 이런 의미를 깔아놓은 거죠. 그렇다면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레리 핑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니까.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들어봤죠? 예, 비트 맥시머들의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장기간 보유해라.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장기간 보유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실력과 능력이에요. 나도 장기간 보유하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었다고. 그렇죠.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더랬어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장기간 보유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희생하시라는 거죠.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여러분이 받게 될 어떤 해,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감수하시라는 거야. 대신 비트를 지키시라는 겁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또, 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겠죠. 예, 뭔가 신체적 위해가 올 수도 있겠고요. 가족으로부터 뭔가, 예,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게 지킨다는 거는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이지,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까지 선을 그어놓고 타협을 하는 것은 지키는 게 아니죠. 국가를 지킵니까? 나라를 지켜요? 여러분, 가족을 지켜요. 어디까지 지키실 겁니까? 내 가족을 지키는데, 외부부터 위협이 와서, 내 몸에 상처가 나, 신체적, 육체적 위해가 가해져서, 내가 아플 것 같고, 피를 흘릴 것 같다. 그러면 가족을 내어줍니까? 나라를 내어주나요? 여러분, 자존심과 명예를 내어주나요? 그러더라도 무시하고 품 안에 품는 게 지키는 거 아닌가요?
비트 맥시멀이 갖고 있는 강도, 지킨다고 하는 그 경도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레리 핑크의 얘기를 아,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는 장기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고 지킨다는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제 사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정학적인 변화가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9시 뉴스에 나오대요. 어, 8시 MBC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MBC만 봅니다. 트럼프가 엔비디아의 중국 그 반도체 못하게 하다가 이제 승인했다는 거죠. 예.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요. H200이군요, 참. 이게 아침에 기억이 이게 안 나가지고요. H207. 그래서 이게 왜 스마트 펜인가? 그래서 그런 문제 여기 뭐 약간 그래서 중국이 받아들인다니 뭐 이런 얘기인데요. 중국이 받아들일지는 알 수가 아직은 없죠. 예. 그래 지금 뭐가 오냐면 트럼프가 미국 내의 그 지지도가 상당히 약화돼 있죠. 상당히 약화돼 있습니다. 내년입니까? 중간선거 내년에 있죠. 대통령 다시 뽑느냐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요. 아마 지방선거일걸요, 지방선거. 그래서 그건 이제 중간선거의 의미가 있다로 중간선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그 되게 지금 그 지지 기반을 사실 어, 많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는 원래 오리지널 마가 사람은 아니죠. 마가가 아닙니다. 중국하고 이제 때리긴 중국을 많이 때렸죠. 중국이 피해 많이 봤어요. 근데 전 세계 1등, 2등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2등이 괜히 2등은 아니죠. 그러니까 1등이 때린다고 많이 맞긴 하지만 맞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격을 하잖아요. 반격을 하니까 아프잖아요. 멍들고 그러잖아요. 더 멍든 건 2등이 더 멍들겠지만 1등도 멍드는 거거든요. 아프고 내상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은 중국하고 전면전은 피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도 좀 그게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정권은 유한하잖아요. 정권이 뭐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유한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집권을 하는데, 그래 미국은 이제 4년이니까 한 번 더 하면 4년, 8년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다시 두 번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없다고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중국이랑 그렇게 판을 벌려놓고, 어, 끝난다. 과연 트럼프한테 뭐 얻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 다 했는데. 예. 그래서 아마 하반기, 후반기, 집권 후반기에 가면 중국하고 좀 선린 관계로 좀 온전한 선린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보수, 마가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들의 그 결집도가 상당히 높아서 돈도 진짜 엄청나게 모아서 막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개혁 진보 세력은 그 정도로 돈을 막 모아서 그거를 막 방어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 여론, 언론 뭐 이런 것에 대한 노출 그래서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이제 전면전이 아니라 그래도 좀 약간의 동반자적인 관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금융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들이 그 지정학적 그 관계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화해가 그 내년 4월인가? 참 맞네요. 내년 4월에 그 중국 방문 계획이 있죠. 중국 방문한다 그래요. 아마 이때쯤 되면 이걸 계기로 해서 그 표면적인 발표가 있을 거고 또 실질적인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상당히 활기를 띌 거라고 예상이 되죠. 자, 이제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중국 얘기 한번 해볼게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CBDC를 했죠. CBDC를 제일 먼저 한 나라입니다. 예, CBDC 예전에 참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CBDC가 쏙 들어갔어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죠. 그러니까 CB, Central Bank,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이제 CBDC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그 베이징 올림픽을 맞춰서 그 1대1로를 이제 막 외치고 나서 베이징 올림픽을 시작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좀그 확산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중국이. 깜짝 놀랐죠. 오, 중국이 그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런 그 디지털 위안화를 제일 먼저 이땐 미국은 거의 뭐 관심도 없었을 때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이 CBDC 안 하고 스테이블 토큰으로 넘어간 거는 아마 제가 볼 땐 중국보다 늦게 해서 자존심 상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중국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감성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 여기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정도, 1조 원 정도의 국채를 토큰으로 발행했다는 거. 예, 놀랍죠. 예. 물론 전체 국채 규모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입니다만 중요한 건 시도하고 첫 사건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증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큰으로 블록체인이겠죠. 근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CBDC를 그 디지털 위안화를 쓰고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디지털 위안화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빠르게 그 뭐 스테이블 토큰을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은. 왜냐하면 CBDC를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CBDC라는 게 블록체인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운영한 화폐 제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그렇다는 얘기는 스테이블 토큰의 전환이 이 그 CB 디지털 위안을 만드는 시간보다 훨씬 짧죠. 이미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환하는 일은 상당히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일이다. 준비는 다 됐다, 중국은. 이런 것을 좀 유추할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시장성 때문에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아닙니까? 자, 오늘의 이제 그 주제인데요. 제목이 너무 이쁘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보유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다. 허를 찔리셨을 겁니다. 허를.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크라는 건 무엇인가를 보유했을 때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이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나 이랬는데 허를 찔리셨죠? 보유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지금 저기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지금 요 메나 하고 있죠, 메나. 미들 리스트 그리고 노르트 아메리카 중동아시아, 그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지금 그 서미트, 포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말들이 좀 나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미드리스트,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는 약간 제3세계 같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미국과 유럽, 잉글로 색슨족들이하고 영국, 미국과 뭐 호주, 뉴질랜드 등등 이러한 유럽 그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넓게는 EU까지 포함된.
그다음에 이제 일본, 한국,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이런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양분화되는 시장에서 이제 중동부터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약간 좀 주목받지 못하는 약간 소외된 약간 좀 저평가된 뭐 이런 좀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분류가 1강, 2강 이렇게 분류되다 보니까 약간 좀 제3지대 같은 좀 남미를 포함하여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 근데 되게요, 아부다비에서 저는 되게 마음에 쏙 드는 그 중요한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우선 어떤 기사인지 조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은 가장 논쟁적인 자산이지만 동시에 강한 신념을 상징하는 투자처로 평가된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비중앙화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국가의 신용이 아닌 코드와 수학적 합의에 의해서 운영된다. 2009년 첫 블록 생성된 이후 비트코인은 규제 논란과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생태계를 유지해 왔다. 생명력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죠. 과거 변동성이 커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했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리스크로 인식되며 제드권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다. 네, 다운평.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리스크라고요.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리스크라고요. 예. 여러분 내려 탁 꽂히죠. 심중에 남은 그 한마디.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리스크다. 그 가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가지면 지켜야 되죠. 어떤 정신으로? 예, 가족을 지키는 정신으로. 예, 비트코인 곧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리스크로 인식되고, 제도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걸 잘 썼어요. 음, 계속 읽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음, 아, 그 기사가 빠졌나? 봐요. 아, 그 내용이 빠졌네. 예. 일단 요걸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비트코인 담보 대출이 이제 왜냐면 주택 담보 대출이 있잖아요. 또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도 있습니다. 근데 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은 없느냐? 이게 이제 확산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위험 자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는 없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그 회의 내용이 뭐였냐면 왜 본질보다 그 방식에 더 지금 열이 올라 있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중에 핵심은 비트코인인데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러 스테이블 토큰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언론을 도배하고 있고 이슈의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했어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토큰은 통제형 아니냐. 스테이블 토큰은 통제형이다. 중앙형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비중앙형인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이 주제가 비트코인 2025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지금 약간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요즘 대부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토큰, 원화 스테이블 토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건 그 뭐죠? 법정화폐가 바뀌는 거죠, 디지털로. 물론 블록체인을
관계성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블록체인의 중심에는 비트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메나 2025에서는 블록체인을 주제로 이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거고, 그게 저의 이제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원픽이거든요. 본질은 블록체인이다. 그걸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이 1년 새 40만 개가 감소했다고 하는 뉴스예요. 그래프가 나오는데 보기 어려워서 제가 좀 별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시장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일단 외부 기관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은 매도 가능성이 줄어든 거죠. 매도 가능성이. 예, 매도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유추할 때 거래소에 새로 유입되는 비트코인 양, 그 수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살펴보거든요. 1년 대비 아, 40만 개가 빠져나간 거죠. 예, 그래서 좀 장기 보유 쪽으로 옮겨주고 있다, 비트코인이. 그러면 장기 보유로 옮겨졌다. 그럼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에 대한 그 퍼드, 두려움, 퍼드의 강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퍼드가. 예. 그래서 이제 콜드 월렛 등 외부 지갑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코린이들은 요거 잘 구별을 못할 텐데요. 외부 지갑은 그 덱스 지갑이 아니죠. 예, 덱스 지갑이 아니고 이제 이 거래소, 중앙형 거래소죠. 예, 그 블록체인 지갑입니다. 뭐 우리는 그 토큰 포켓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뭐 메타마스크 토큰 포켓, 뭐 아이몰렛 뭐 이런 것들, 이런 지갑, 콜드 월렛. 콜드 월렛이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 그대로 예, 이렇게 얼려버린 지갑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보관하는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외부 지갑도 이게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돼 있는 거라서 와이파이나 네트워킹을 통해서 연동돼 있죠. 그래서 내가 보유한 코인의 값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죠.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콜드 월렛은 아예 이 연결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USB 형태로 인터넷에 판매합니다. 물론 그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랑 가까이서 블루투스 연동을 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해킹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이 이제 콜드 월렛이죠. 예. 자, 요거를 좀 이제 제가 어, 이해하기 쉽게 좀 바꿔봤는데, 10년간 10년간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유입된 양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가를 그래프로 좀 만들어 봤어요. 예,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니까 엄청나게 줄었죠? 엄청나게. 예,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니까. 예, 엄청나게 줄었죠. 전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고 있죠. 왜냐면 시간이 갈수록 유통량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거래소에 있는 양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장기 보유로 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2024년에 비트코인 거래소 있는 비트코인이 약 275만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 12월 달에는 238만 개 정도가 있으니까 약 40만 개입니다. 정확히 40만 개가 아니고 약 40만 개 정도, 37만 개 정도 되니까 약 40만 개가 요 기간에 줄었다. 거래소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해석이 나온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일부러 계산하기 되게 어렵지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 발행 양을 이렇게 다섯 가지 구분으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거 캡처해 놓으시면 여러분 도움 많이 되실걸요? 캡처해 두시면. 비트코인은 4년마다 이제 이렇게 발행량이 그 절반씩 줄잖아요. 지금 네 번 이제 반감기가 지나서 어, 블, 블록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블록체인에 나오는 블록. 언제 한번 그 블록체인에 대한 기초도 한번 해야겠네요. 참. 물론 아시는 분들이야 뭐 너무나 이제 쉬운 과목이긴 하나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누군가가 이렇게 앉아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따로 시간 내서 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강좌를 한번 별도로 만들어야겠네요. 금년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블록은 그 10분마다 그 블록이 생성이 되거든요. 비트코인은. 그게 이제 코인 종류마다 달라요. 블록이 나오는 시간이. 뭐 8분마다 나오는 것도 있고요. 뭐 12초마다 하나씩 블록이 생성되기도 하죠. 빨리 나올수록 거래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니까 속도가 빨라지니까 거래량도 많이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후진 수단이 비트코인입니다. 제일 느려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코인들 중에서 블록 생성 시간이 가장 늦은 완행열차 같은 가장 오래된 블록체인입니다. 이제 그것을 성능 개선을 계속하면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시키면서 그 오래되어서 느려지는 것들을 좀 빠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나온 뭐 자기부상 고속 열차처럼 그렇게 빠르게 가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10분마다 한 블록이 완성이 되면 이 블록들이 자꾸 이렇게 촘촘히 쌓이죠. 블록을 이렇게 쌓는다 그래요. 예, 이렇게 쌓으면서 암호로 서로 연결해서 쌓고 이 블록이 만들어질 때 채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질 때 채굴량이 6.25개가 채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블록을 만드는 그 채굴자들, 이 네트워크에서는 노드라고 불러요. 그 노드들이 존재하는 거고, 컴퓨터 뭐 수만 대, 수백만 대, 지금 아마 뭐 천만 대 이상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자금이 투자되어 있는 거죠. 그럼 한 시간에는 37.5개, 하루에 900개. 예. 생각보다 많네? 하루에 900개가 나오네? 1년에 32만 8,500개 나옵니다. 1년에 전체 나오는 게 이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이 수학적 계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히 32만 8,500개가 1년에 나옵니다. 예. 32만 8,500개. 총 개수는, 비트코인의 총 개수는 2,100만 개입니다. 2,100만 개가 총 발행량이고요. 지금 2천만 개가 나왔어요. 2천만 개가 이제 100만 개 남았죠. 100만 개. 예. 어? 근데 1년에 32만 8천 개가 나오는데 100만 개 금방 나오지 않을까? 예. 앞으로 100년 걸립니다. 100년. 아, 2024년, 25년, 28년도에 비트코인 발행량이 이제 절반을 줄죠. 16만 4천 개 정도로 줄어들고요. 4년마다 계속 줄어서 2,100만 개가 모두 발행이 되는 데는 한 100년 걸립니다. 딱 100년 남은 것 같네요. 예. 알아두시오. 캡처했다가 보십시오. 지금 10분에 몇 개? 6.25개. 1시간에 37.5개. 하루에 900개. 한 달에 2만 7천 개. 1년에 32만 8,500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비율을 좀 도표로 살펴볼까 합니다. 인플레이션 뭔가 올라가는 거죠. 증가되는 겁니다. 그 비트코인 공급 증가율이 어떻게 돼? 역으로 가고 있죠, 역으로. 보통 우리가 상승 그러면 우상향으로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우상향으로. 근데 이건 하향으로 떨어지고 있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비트코인이 제일 처음으로 출시된 게 2009년 1월 3일입니다. 내년 1월 3일 되면 17살 돼요. 비트코인이 17살 되는 거야. 내년 1월 달. 지금 16세거든요. 16세. 내년 1월 3일 되면 17세 됩니다. 17세. 18세, 17세, 18세. 꽃다운 나이 되죠. 꽃다운 나이. 가장 뭐 황금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향후 2, 3년 안에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이게 안 나왔는데 12년도가 안 나왔네요. 12년도. 12년도. 여기에 이제 처음에 50%라고 하는 건 뭐냐? 유통량 대비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통량이 별로 없었죠. 처음에 1블럭이 나왔을 땐 100%로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50개가 나왔는데 50개가 다잖아요. 예. 그래서 50%에서 이제 4년의 첫 번째 반감기에 끝나는 시기까지 12.5% 떨어집니다. 12.5%로 시작된 첫 번째 반감기에서 두 번째 반감기까지 4년 동안 4.3%로 하락을 하게 되고요. 또 2016년 이제 요 반감기에 4.3%로 시작이 됐지만 끝나는 무렵에 1.8% 떨어졌고요. 지금 2020년, 2024년 반감기가 있었죠. 그래서 1.8%. 사실 이게 하나씩 밀렸네요. 숫자가 보니까 여기서 하나씩 밀린 거예요. 예. 2024년도에 1.8%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가야 증가율인데, 증가율이 이렇게 된다는 건 점점점 발행량이 전체 유통량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0.9%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발행량이 100개인데, 그럼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는 0.9개라는 겁니다. 한 개. 예. 그러니까 1%가 안 되죠. 그런 얘기예요. 100개가 지금 유통되고 있으면 하나 나오는 정도죠. 근데 이게 2028년도에 이제 또 반감기가 있을 거예요. 2028년도 되면 더 떨어지겠죠? 0.4개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0.5개. 그러니까 공급이 멈췄다라고 보셔야 돼요. 말론 이제 뭐 공급이 멈췄다. 더 이상 공급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유통되는 양이 전부다. 그리고 유저는 는다. 왜냐면 한국도 지금 그거 하잖아요. 그 ETF 현물 ETF 이제 뭐 투자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을걸요. 뭐 일본은 이미 시작했고요. 영국도 시작했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더 빨리 시작했고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기관사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비트코인의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줄어드니, 그 SC, 예, 스탠더드 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총 책임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100%의 달성 확률을 언급했잖아요. 100%다 100%. 무엇이 100%라고 얘기했나요? 2028년에 3년 뒤에 비트코인 50만 달러 되는 게 100%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0만 달러 된다. 50만 달러면 지금 우리 환율로 한 7억이 넘죠. 7억에서 8억 정도 예상합니다. 3년 남았네요. 가능성을 믿으십니까? 당장 조치를 취하십시오. 당장. 당장. 비트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비트를 어떻게 하든 보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전 알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보유할 수 있는 플랜을 바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플랜 중에 플랜 X의 보스 보옷을 여러분들이 예, 꼭 장만하시고 구독하셔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증가시키는 도구로 잘 활용을 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자,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플래넥스는 오늘입니다. 오늘. 짜잔. 오늘 막 축하 막 빵빠레 올려야 되는데.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1년. 예.
그러니까 출시 1년이죠. 작년 12월 9일 날 보스봇 첫 그 상용화를 시작했고요. 2025년 12월 어째 8일이 만 1년이고요. 오늘은 시작한 1주년입니다. 예. 우리 플래넥스 임직원과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과 또 지금까지 초창기부터 봇을 믿고 돌려주신 모든 분들이 축하를 받아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 네. 그래서 그 금년도 1주년 송년 리더십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입니다.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20대, 30대 아닙니다. 나이 40대 넘으면 크리스마스나 사실 뭐 하기가 그래요. 갈 데도 없고. 예.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쉬잖아요. 황금 연휴. 뭐 합니까? 우리 제천. 장소가 빠졌네. 예, 우리 충주에 있는 예수연수원 독립된 공간에서 눈이 오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죄송한데 여기는 그 아무나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신청이 마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연수원이라 숙박이 한정돼 있으니 수용 인원이 26일 오후 2시에 시작을 하고요. 27일 오전 12시에 종료함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1박 2일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왔다 가실 분들은 1박 2일 동안 온전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양보하셔도 좋습니다. 예,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1주년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테헤란로에서 1년 어떤 회사든, 그것이 우리처럼 보슬 돌리는 회사든, 아니면 뭐 아이쇼라는 회사든, 디파이를 하는 회사든, 1년을 문자적으로 살아남는 회사의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예. 다시 1년을 또 버티는 회사는 1%가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영화가 아니라 회사의 기록이 1주년 했다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1주년 행사예요. 지금 그 뒤늦게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계속 문의가 와서 죄송하게도 마감이 되었음을 알릴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서 미리 이제 공지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1박 2일 온전히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행사가 중간에 뭐 사람들이 빠져서 막 빈틈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리더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예정된 스케줄입니다. 내일 수서에 이문정 대표님 강의 있습니다. 정말 혀 짧은 소리로 재미있게, 유쾌하게, 그런 명료하게 프로젝트의 비전을 전달해 주십니다. 예, 시간이 언제 흘러가는지 모르게 끝날 겁니다. 공주 6시 김학분 대표님 있죠? 네, 잘 아시겠지만 마더십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마더십. 예, 딱 봐도 엄마 같습니다. 네, 그런 마더십이 아니라 봉사하고 아끼고 막 이런 마더십입니다. 네. 11일 목요일에 수서에서 이제 구봉선 대표님 예, 개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플라넥스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를 이제 그런 표본이시죠. 구미 2시 제가 방문할 예정이고요. 10일 금요일 수서 제가 역시나 하네요. 바쁘네요, 제가. 12일 금요일 인천 2시에 신상호 대표님 약간 그 신세대 눈으로 본 플래넥스의 비전 이렇게 비주얼은 그런데 실제로는 신세대 아닙니다. 나이 많습니다. 예, 신세대로 본 플래넥스의 비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일 토요일 날 우리 이황기 대표님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 거의 30년
근무하시면서 네트워크를 계속 도전하셔서 플라이넥스에서 아마 그 꽃을 피울 것 같죠? 예, 그 되게 이제 보도 수익을 많이 내주고 계시고 파트너들도 잘 관리하시고 잘 성장하시는 그런 투잡 리더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도 이런 그 오프라인에서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이 그 연구는 자양분들을 섭취하시고 또 리크루팅을 성공하기 위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시고요. 멀리 가시려거든 같이 가십시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그 후자의 전략을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난 사람이 성공 못합니다. 분명 말씀드릴게요. 혼자 잘난 척하거나 잘났다고 느끼거나 잘난 사람 성공 못합니다. 우리는 그룹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크루팅 할 때 이런 오프라인의 교육장에 여러분들이 초대하실 때 성공률이 제일 좋아요. 정말입니다. 요즘은 뭐 솔직히 좀 이렇게 어깨 뽕을 좀 놓자면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그렇게 느낄 정도로 당일날 방문하셔서 그날 보서 설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이제 드디어 그런 구간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이런 오프라인 센터에 신규들을 초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네, 사업을 성공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음, 좋은 꿈 꾸십시오. 이 말은 이제 되게 추상적이긴 하지요. 좋은 꿈이란 무엇인가요? 네. 미래 그 왕자님을 만나는 꿈, 좋은 꿈이죠. 미래 신부님을 만나는 꿈, 좋은 꿈입니다. 행복해지잖아요. 네. 결혼한 사람은요? 뭐 왜 결혼했다고 그런 꿈을 꾸면 안 되나요? 결혼한 주부님도 미래의 왕자님을 만날 수 있지 않나요? 현실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 꿈을 꾸시면 되죠. 누구나 돈 버는 꿈은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도 건너뛰지 마시고 비트코인을 부르시고 비트코인을 상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비트코인을 추구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가는 하루 마무리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플랜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